자,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독하기 전에 이 상인자본의 출연 강독하기 전에 여기 상인자본하고 이제 상업자본, 산업자본의 구분을 좀 해보고 개념을 구분해보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보통 이제 개론서 읽다 보면 뭐 상인자본, 상업자본, 그다음에 금융자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인자본이 뭐고 그러면 산업자본이 뭐고 금융자본이 뭐냐 이걸 좀 구분을 좀 명확히 하고 읽는 게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자본의 축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자, 이 자본 축적 방법에 따라서 상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나 고지대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주로 유통이죠. 유통을 통해서 A라는 지역에서 좀 싼 물건이 있으면 B라는 지역으로 이제 비싸게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 상업자본이야. 상업자본은 중세 말에서 절대 왕정기, 특히 이제 우리가 지리산을 발견 이후에 더 번성했죠. 이 상업자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자본의 특징은 이제 선대제를 통해서 했고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획득했다. 독점 무역권을 획득했죠. 대표적인 회사가 뭐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이런 회사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절대 왕권과 결탁해서 중상주의의 어떤 이데올기를 뒷받침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산업자본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야. 산업혁명 전후로 형성되죠. 그러니까 상업자본보다 후발 업체들이 대부분 산업자본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은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산업자본이죠. 자기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갖고 자본을 축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렇게 이제 유통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은 상업자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산업자본의 특징은 매뉴패처를 이제 하고 있죠. 공장제 기계공업을 이제 발전했고 이게 그래서 섬유공업이나 석탄 등을 동력으로 사용했고 시장을 상당히 강조했다. 왜냐면 얘네들은 정경 유착을 통해서 시장을 어떤 배제한 채 독점 형태로 나갔잖아요. 그에 반대로 이제 등장했던 자본이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은 시장을 상당히 강조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시장 강조할 때 보이지 않는 손 강조할 때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산업자본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울 거야. 그다음에 금융자본을 볼게요. 금융자본은 제국주의 시대 때 등장했어. 19세기 중후반 때. 그래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에 돈을 빌려주고 산업자본이 돈을 못 갚으면 그걸 예속하는 형태로 해서 금융자본이 형성됐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것들은 다 금융자본 속하죠. 자, 이 시대의 특징은 이제 뭐 중화학공의 발달됐고 석유와 전기사업, 전기가 동력으로 사용됐고 독점자본주의 형태가 있다. 제2차 산업혁명,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였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금융자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이데올기는 뭐 국가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자본, 금융자본, 형성 시기와 자본 축적 방법 특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네. 그럼 여기에서 볼 것은 산업자본은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 때 등장했으니까 요거만 볼게요. 산업자본 중세 말부터 해갖고 절대 왕정 시기 때 등장했던 그런 자본들 보고 이들은 정치권과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서기에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상업자본의 이제 출현을 보기 전에 이 14세기가 어떤 시기냐 볼게요. 되게 14세기, 15세기 때 출현됐던 자본들인데 이때는 패스트가 확산됐던 시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업이 뭐냐면 붕괴됐던 시기야. 그렇지만 항상 예외는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공업이 발전된 지역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운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상업 자본가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상업 자본가는 뒤에도 있지만 두 개의 가문이 있어. 메디치인가 예,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쪽에 피렌체 가문이죠. 그 다음에 독일 쪽에 후고가 뭐 이런 가문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또 상업자본 특징이 고리들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기 전에 이자를 통해서 금융업도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 민간들에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국가나 아니면 대귀족들, 왕들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떼어먹어가지고 파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자, 그런 경우인데 있었는데 일단 상위자본과 출연을 좀 볼게요. 자, 14세기에는 그 도시에 많은 시행을 겪었으며 아까 이제 도시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죠. 1350년에 이후에는 전체 무역량이 격심하게 감소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형상을 보였음을 불구하고 그건 뭐게 14세기 때 패스트가 유행했잖아. 요걸 얘기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어넣는 게 낫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본 가치니 이때 새로운 자본 가치는 뭘까요? 유통이나 고리를 통해서 등장한 산업 자본가들 얘기해요. 상업 자본가들. 자, 이들이 이제 출적이 있었고 일부 지역과 일부 공업이 번영을 놓았다. 그래서 14세기 때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공업도 발달됐고 또 상업자본가도 추진됐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영국의 모직물 공업의 성장인데 자 예전에는 영국은 주로 이제 뭐 양모만 수출했고 그리고 모직물은 프랑스에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제 그 백년 전쟁 이후에 양모 수출이 이제 영국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차라리 자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모직물을 육성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양모 수출이었던 영국은 백년 전쟁 양모 수출이 어렵게 되자 자국산 원료를 이용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국의 막대한 부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하면 서양사 강의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프랑스의 그 기술자들, 모직물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유입됐다고 그래요. 잉글랜드로. 예. 요것도 이제 모직물 생산의 산업 발달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패스트가 유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잉글랜드도 뭐 패스트가 유행하긴 했지만 네덜란드가 더 심했나 봐. 거긴 또 도시 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프랑스 기술자들이 유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5세기 때 이 모직물 공업이 방송하니까 그 당시 모직물 공업에서 등장한 백만장자가 이걸 하나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 당시 이제 양모성당을 이제 15세기 때 뭐냐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제 뭐냐 잉글랜드가 예전에는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같은 그 모직물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 관계가 바뀌게 돼.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3세기 때 상파뉴의 전기시가 이제 쇠퇴한 대신 유럽의 남부 연결한 무역로가 개축됐고 그 해로로서 베네치아로서 해로로서 베네치아 갈레 성단의 유형입니다. 이때 새로운 무역로라는 것은 지브로의 곧바로 통과시키는 지역이죠. 비스케만에 있고 건너서 지브로 해협을 그 통과하는 건데 이때 해적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를 좀 개량을 해서 그러니까 배를 개량해서 노 대신에 돛을 추진하는 거예요. 빠르게 이제 있고 적재력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또 해적들 막기 위해서 그 무기도 신어놨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베네치아가 그 선구 주제인데 이 베네치아 갈레 성당 만들어서 프랑스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중간 그 뭐냐면 상파뉴 대시를 거치지 않고 직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베네치아 갈레 성당이 값진 상품을 만지하고 프랑스, 영국의 한국에 정기적으로 왕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무역로 육로에서는 요거는 종전에 이제 상파뉴 대시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죠. 상파뉴 대시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또 뭐냐면 그 이런 시장들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로 북쪽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자 동맹이 도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13세기 때 형성된 한자 동맹은 그 독일의 정치적 분열의 분열로 인해 자의상 필요상 14세기 중엽에 정치적 결합을 발전했고 15세기 말경까지 북방무역의 왕자로 번영을 누렸지만 뒤에 이제 안 나왔지만 16세기 이후부터는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무역의 중심지가 이제 그 대서양 쪽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쇠퇴하게 돼요. 이 한자 도시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한자 동맹 관련돼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 강의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4세기, 15세기 때 패스트의 유행 등 그 유럽의 어떤 국제 무역 구조가 좀 쇠퇴는 했긴 했지만 뭐냐면 붕괴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 복식 장부 같은 비롯하여 보다 합리적 과학적인 기업 경영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복식 장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많이 개발됐다고 했죠. 이 지역은.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경제적 호황이었던 13세기 중 상당수의 상인들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15세기 상인의 부는 전대보다 상대적 감소되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지금 패스트 인구로 패스트 유행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들도 뭐냐면 부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항상 예외가 있잖아. 그래서 약간의 가장 성공적인 기업가는 전대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재산을 축적, 예외적인 가문들이죠. 경우에 따라 그들의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이 이상의 자본 소유하게 되고 대개 보면 이제 이 축적된 자본 토지를 구입하게 돼요. 예. 지금도 뭐 기업도 그 자본 축적하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 좋은데 땅 투기하잖아. 예. 그리고 예전에 그 일본 애들도 이제 투자자 합의 이후에 땅값 그 뭐냐 전에 그 이자를 그 상승되니까 거기 대출 받아갖고 땅 투자를 해갖고 망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비슷비슷해요. 그 토지가 제일 안정적이야. 재테크 할 때 증권 보다는 내보니까 주식보다는 토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담도 잡담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이탈리아의 대도시에서는 시당국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 금융업에 진출하게 됐다. 자, 중세 말의 금융업은 대금 회수가 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연금리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금융업자의 업무는 고리대금뿐만 아니라 유통했던 수백 종의 화폐 환전 업무와 원격지 송금 내지 상거래 결제 업무도 병했다.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리대금 좀 약간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대출하고 나서 리스크가 크면 되게 뭐냐면 이자가 높아져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화폐 환전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지 송금이나 상거래 결제 업무도 지금도 뭐냐면 은행이 하는 주요 업무 등이죠. 자, 그때 이제 여러 그 대은행가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주로 이탈리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쭉 은행가들이 나오는데 초창기 때 은행들이 나타나요. 바르디나 뭐 페르치 뭐 이런 가문들이 이제 필렌체에서 이제 등장을 했고 그들은 이제 양모 수입과 모직물 수출의 금융을 담당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왕에게 막대하게 대부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백년 전쟁 정비로 그 에드워드 3세가 대짜간식으로 이제 돈을 못 갚겠다고 하니까 결국 몰락을 하고 말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 이제 금융가가 등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금융가가 메디친가 이거는 외워두세요. 이 가문은 되게 유명한 가문이고 나중에 필렌체 있죠? 이 필렌체를 한동안 지배했던 가문이 이 메디친 가문이야. 이 메디친 가문은 원래는 상인 제조업자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금융자본으로 발전되는 경우군요. 그래서 메디친가는 처음에 상인 자본 제조업자로 출발했다. 그래서 원목을 수입해서 방족공을 공급했고 당시 그 실을 직포공급에 공급하여 제조된 직물을 매입할 세계 시장을 판매하는 이른바 선대제를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추천된 자본은 1390년대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하고 유럽 각지에 지점을 갖는 유럽 최대 은행으로 성장했다. 자, 아우구스트 부르크의 후보가가 또 역시 독일에서 금융기구를 건설했으며 그 출발은 아마포와 직조 판매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뭐냐면 상인자본적 역할도 있지만 좀 산업자본가와 좀 금융자본가 역할도 같이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상인 자본가 금융업자의 출현은 그 당시 이제 또 이를 통해서 수출공을 중심으로 선대지 확대는 종전의 길드에 가까운 도시형을 넘어선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뭐냐면 상인자본과 왕권의 결합이다. 그래서 상업자본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정경유착이잖아요. 예, 정경유착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돈을 주고 독점권 얻는 대신에 관료제나 뭐 상비군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냐면 지원해 주죠. 유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14세기 국왕들은 전세기로부터 발전으로 14세기 국왕들은 전세기로부터 예전 세기 그 이전부터 발전으로 효과적인 징세기구를 마련했으며 이 징세기구 마련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이제 100년 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년 전 와중에 이제 그런 것들 징세기구의 발전 과정 얘기했죠. 14세기 전쟁으로 징세만원 수입이 부족했다. 그래야 이제 상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이에 따라 위험 부담의 금리 외에도 각종 특권을 요구했고 실제 이들을 획득하게 되죠. 자, 메디치인가는 여러 군주들에게 돈을 대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교황청의 금융가 행사를 했고요. 후고가는 15세기 말 메디치인가를 직접 겨냥해 부시가 사치 낭비를 몰락한 후에 교황청, 교황청의 금융가가 되는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이 금융가가 되기도 하고 합스부르크 왕실의 특기로 헝가리 티르 지방의 은가 동강을 입사 16세기 때 전반기 때 전성기를 두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자크 게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관련된 내용도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이제 뭐냐 처음에 수공업자 아들 태어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재산을 모은 다음에 또 유통도 하고 돈을 또 모으고 그리고 더 커지니까 이제 뭐냐면 샤를 7세에 돈도 빌려주고 왕실 재정의 조폐국 책임자도 맡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성장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냥 마지막 달력 볼게요. 자 영국이 나오는데 영국의 경우는 상인자본과 왕권의 결합은 좀 색다른 곳이었다. 1313년 영국 국왕은 양모 수출에 지정항구를 이제 지정하고 양모 수출을 양모 상인조합의 회원에게만 한정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건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가문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반에 여기는 조합에게 준 거야. 조합에. 그래서 특정 집단에게 주고 그들에게 독점권을 준 거죠. 우리식 따지면 뭐 시청 상인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의 왕씨는 그 대가로 돈을 필요하면 이들에게 빌렸으며 대륙의 지정항구는 처음에 브루에로부터 후에 카렌을 옮겼다. 이 카렌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도시지만 그 당시에 영국 왕의 직할지였어요. 예. 그래서 왕권의 결탁은 상인들의 만류에 항복 꼭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제 요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띄어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있고 어떻게 독살을 시키거나 그래서 나중에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후고가고 후고가는 이제 그 당시 필립 2세에게 돈을 줬다가 떼먹었잖아. 예. 그래서 17세기 초에 이제 파산을 했다는 거.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상업자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산업자분과 그다음 금융자분도 같이 겸하는 그런 형상들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주요한 상업자분들은 뭐 뒤에 쇠퇴하긴 했지만 일종의 그 나중에 등장한 산업혁명 있죠? 산업혁명 그 당시 이제 지리산 발견 이후에 그냥 산업혁명에 등장했던 산업자본가들, 상업자본들의 어떤 전초 형상을 만들어줬다, 기반을 닦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세 시대 때에 그는 관련된 내용, 상호 발달이나 그 당시 자본주의 하체 과정들 좀 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서강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서강자 188페이지 보세요.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 위기의 징후인데 위기의 징후는 14세기 초반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유행하기 이전에 이 초반 지역일 때인데
보통 이걸 이제 봉건제 위기 맹하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14세기 위기의 맹하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징조가. 대개 보면 이제 예전에 그 인구 증가 속도에 이제 관련한 그 그래프를 보면 되게 뭐냐면 요 단계부터야.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부터 인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이렇게 해서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요것도 뭐 왔다 갔다 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읽다가 관련된 내용을 좀 점프해 가지고 읽는 식으로 인제 할게요. 그래서 이 강독 강의하면 좀 힘든 게 일반적인 강의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쓸데없는 것까지 한 보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제 그 보통 일반 강의할 때는 어 중복된 내용이 없는데 요거는 좀 약간 읽다가 또 다른 데서 또 중복되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예. 자, 하여튼 읽어 볼게요. 자, 14세기 들어서 유럽의 위기는 위기에 봉착했다. 기근이 빈번하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가 하면 자, 백년 전쟁 같이 대규모 전쟁이 벌어면서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근데 주로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이 장은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예. 흑사병은 뒤에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내용이 있는데 그 한번 볼게요. 요 앞부분에는 이제 교회 갈등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그 당시 위기를 어떻게 뭐냐면 그 극복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건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 첫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징후는 인구 감소였다. 그 유럽 인구는 900 년경 최저점을 이룬 후 사회가 안정에 따라서 점차 증가해서 지금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까지죠. 요 시기가. 그러니까 봉건제 안정 시기를 얘기해요. 네. 11세기 때 인제 고종자 문제가 확립되고 나서 요때부터 순수자 문제로 넘어가는 그 시기 여기가 상당히 뭐냐면 발전했던 시기죠. 그래서 1300 년에 포화 상태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요 시기들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 때 인구가 확 늘어났어. 예. 그래서 인제 이 많은 농업 사회에서 인구를 증가한다는 부양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지만 동시에 노동력 증가하는 걸 말하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더 많은 농경지가 경작을 이루어졌고 그래서 증가된 인구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새로 개간된 토지는 기존의 토지보다 더 천박해서 생산이 나았다. 왜냐면 그 새로운 땅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간을 했다고 해도 비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토지들이 농사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 게다가 이러한 개간은 방목지부터 이루어졌으며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어 생산 상황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축들을 이제 뭐냐면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걸 뭐냐면 인 노동력으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때 경쟁력이 확대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졌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서강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는 이제 서강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대한 숨쉬기 운동 이렇게 이제 표현돼요. 뒤에 있어요. 예. 요 내용이 이렇게 있죠. 음.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바로 감소되지 않았지만 생산성 하락은 그 경향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요 시기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 정체되면서 조금씩 뭐냐면 어 이렇게 감소되는 그 시기 14세기 초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자신이 먹을 만큼 식량을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영양이 부족하게 되어 질병에 취약해지거나 가해 능력이 저하되고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인제 확 줄어든 계기가 요 패스트가 유입되면서 인제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쯤에 1 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고 적다 보니까 면역력이 취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이렇게 집단 어떤 질병에 그 유행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면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가져오고 노동력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경작지를 포기하게 된다. 약간의 경작지를 포기하면 고가 생산성 증가는 게 아니고 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런 감소 역시 무한정 진행되지 않고 노동력이 줄게 되면 경작지가 축소되고 다시 방목지가 늘어 가축의 수도 늘어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축소는 천박한 토지에부터 이루어지며 점차 비약한 토지의 경작하게 되어 이에 따라 생산 상승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정근대 시대 때 이제 뭐냐면 특징이 나왔죠. 멘델스 곡선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인구가 많이 감소되면 다시 줄었다가 다시 감소되고 이렇게 중도되고 감소 이런 곡선들이 행해지게 되고요. 이걸 뭐냐면 타파한 게 뭐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게 이건 산업혁명 이후 근본적인 어떤 농업 그 기술 발달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많은 적은 상태가 되면 비옥한 토지를 많은 가축을 이용해 토지가 경작하며 생산성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또 영양 상태 호전대로 인구 감소가 멈추고 반대로 증가되는 운동.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거대한 숨쉬기 운동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시기를 이제 뭐냐 잠깐 시기를 거대한 숨쉬기 운동 이걸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또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유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정근대 시대 때 농업 사회에서는 항상 일어났던 그 인구 변화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이제 보는데 요걸 이제 표도 다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게 좀 복잡해. 이제 설명하게. 되게 이제 11세기에서 여기 13세기 그래서 있고 여기 14세기 초반이 되겠죠.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까지 이제 저점으로 이제 인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11세기에서 14세기, 그러니까 13세기까지를 A국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게 A국문이에요. 이 인구가 증가되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14세기 초반에서 14세기 중반, 여기 이제 패스트가 이제 뭐냐면 유행하기 시작한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까지 쭉 내려가는 인구가 떨어지는, 하강하는 그 시대를 이제 비국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식으로 나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한 곳이 이제 뭐냐면, 그 A국면 관련된 내용이죠. A국면, 요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늘어난다까지 A국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보면 그때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냐. 자, 인구가 증가되는 팽창 국면에서는 인구가 증가에 따라 곡물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고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비농산물 가격과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경작 비용은 감소한다. 자, 영주는 직영지 비용이 감소하면 운영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작지 확대로 인해서 총생산이 증가될 때 농민들 거두는 총징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영주의 수익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이 직영지 경영 방식도 이제 달라져요. 이때부터. 왜냐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냥 노동시장에 가서 사면 되죠. 사면. 그래서 농원 노동자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영지 경영을 강화시킨다. 이런 입장이야. 요 내용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다시 좀 뛸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해갖고 192페이지 점프를 해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 192페이지 어느 내용을 보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죠. 요 내용은 여기에서 읽어요. 그러나부터 두 번째나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나부터 여기부터 해가지고 쭉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A 국면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상업이 불안하면 영주로서는 더 이상 직영지 운영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대체 12세기, 13세기 이단 상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서계하고 다른 관점이 나. 서기에서는 첫 번째가 직영지는 어, 강화된다는 그 의견이 소수 관점이에요. 직영지 강화돼서 그래서 임금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직영지를
분배를 해주죠. 왜냐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를 걷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농민 보유지가 될 것이다. 이건데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구는 요 관점에 비중을 두죠. 직영지 분배에서 농민 보유지가 증가되는 첫 번째 관점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서기의 관점이고, 근데 서강자의 관점은 또 달라요. 예. 서강자의 관점은 요거는 별로 설명 안 하, 잠깐 언급하고 소수 관점이고 서강자는 근데 여기에 중점을 둬요. 직영지 강화에. 예. 서강자는 직영지 강화에서 임금 노동자가 쓰다. 이게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상황이 부활되면 영주로서 더 이상 직영지 운영을 필요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 내용까지는 어느 관점이다? 요거는 요거 두 번째 관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서기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관점이죠. 예, 요거는 근데 이게 서강자가 또 이제 서계의 어떤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잖아요. 좀. 그래서 그러나부터가 뭐냐면 아니다. 오히려 직영지가 강화된 게 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국면에는 고가가 상승하고 영주는 직영지를 포기하고 시장에 곡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영지를 유지하면서 곡물의 시장에 대답하는 걸 더 유리하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거야. 예, 왜냐하면 인구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하다가 가져옴으로써 강제 노동, 그러니까 부역보다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영주는 직영지 임금 노동자에 의존하여 경쟁한다. 그래서 농노조는 그때까지 부역, 노동지대를 자신의 경제학적 이행 임대료 지급했으나 부역을 하지 않은 대신에 헌물을 지급하는 이제 화폐를 임대로 지급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이쪽 관점도 같이 소개하고 있지만 두 번째 관점도 소개하고 있지만 첫 번째 관점에 좀 약간 포인트를 줘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여기까지. 여기가 첫 번째 관점이고요. 직영지 강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기 두 번째 관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 두 번째 관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좀 약간 빛깔을 좀 구별을 시켜 놓을게요. 예. 요게 직영지 강화 관련된 거. 요 노란색 치는 것이 그 직영지 분배 이렇게 관련된 관점. 근데 서울 강좌에서는 이 첫 번째 관점을 강조하고 있고 직영지 강화. 그 다음에 서기에서는 직영지 분배에서 농민 보유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두 번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죠. 좀 헷갈리죠? 잘 읽어보셔야 돼. 요거 두 가지 관점이 혼재돼 있어. 그렇지만 첫 번째 직영지 강화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볼 게 뭐냐면 상승 국면에서 영주는 이거 또 다시 놓아지. 영주가 이제 고가 상승 예상되므로 왜냐면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먹는 입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어, 당연히 뭐야 그 생산물 헌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헌물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밀 같은 곡식물들 곡물을 받아가지고 파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면 고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차이가 있어. 서강자하고 서강이하고. 예, 서양사 강이죠. 서양사 강의는 헌물지대였다가 생산물지대로 바뀐다. 이 12세기 때 생산물지대 헌물지였다가 13세기 때 생산물 그러니까 화폐지대로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서양사 강의 관점이야. 근데 여기는 12, 13세기까지는 곡물가 상승의 영향 때문에 헌물지대도 받았다가 나중에 14세기 때 이후부터는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헌물지대보다는 화폐지대를 받게 된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곡물가가 떨어지거든. 인구가 감소되니까.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관점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대개 이제 통론에서는 우리 통솔적 관점에선 서양사 강의 관점이 많죠. 요거는 좀 약간 서양사 강자가 다른 관점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관점을 볼게요. 비국면이야. 여기부터가 그러나부터가 비국면이죠. 비국면. 음. 자, 비국면도 따로 있는데 여기 관점이에요. 비국면. 여기. 색깔 좀 달리 할까요? 너무 노란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체되면서 이게 정체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관점이죠. 14세기 부터서 15세기 관점. 요거를 이제 비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네, 이게 비국면이에요. 네. 자, 요때 이제 보면 인구가 이제 축적된 국면을 되면 그 당시 상황이 반대가 된다. 자, 인구의 감소함에 따라 곡물 수요가 줄어들고 고가가 하락된 반면 비농산물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당연히 경작지의 축소로 인해서 영주의 총 징수량은 줄어들게 되고 한마디 영주 수입에 위기가 드는 거죠. 봉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네, 봉건제 위기가.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 다시 이제 좀 점프를 할게요. 뒤에는 192페이지로. 자, 그래서 A 국면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부터 해서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 여기가 A 국면이에요. 아니, B 국면이죠. 예, B 국면.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중세 초 상업이 단절되자 자급자족 농촌 교류가 줄어서게 되자 영주도 자신의 식량을 생산 경작지를 운영했다. 자, 이런 경작지, 영주 직영주를 위한 영주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 영주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경작지가 많고 노동력이 적은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하기 쉬운 방법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었다. 그래야 영주는 경작지를 임대해 주는 대신에 그 임대료가 직영지에서 노동지를 받았는데 이게 강제로 동원했고 더욱이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은 상황에서 농노가 도망가지 못해도 붙잡아 두고 경제 외적인 권리가 더욱 필요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비국면에 관련된 그 전에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아니 여기 비국면보다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 중세 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세 초. 네. 그래서 중세 초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비국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건너서 비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1300년 이후 하강국면이 되자 영주 직영지는 임금 노동자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자, 이런 상황의 선택은 강제 노동으로 해결되든가 직영지를 포기한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영주는 선택해야 돼. 강제 노동으로 이제 해결하든가 직영지를 포기하든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강제 노동하면 이건 뭐냐면 예전처럼 앞에 설명한 중세 초기처럼 뭘 가자는 거야? 노동지대를 가자는 거야. 직영지에 농노들을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두 번째는 직영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두 번째 선택을 했어요. 이게 다수의 선택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소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걸 선택했죠. 근데 이걸 뭐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봉건적 반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비국면 관련된 내용이에요. 강제 노동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농노들은 도시로 도망가거나 저항이 필수였다. 따라서 영주들은 직영지를 임대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직영지가 뭐냐면 농민 보유지가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직영지가 포기하면서 강제 노동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 외적인 권리도 필요성도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 경제 외적인 권리라는 것은 그 농노드들 한 곳에 모아놓고 얘네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한 국가 권력의 일부잖아요. 뭐 조세징수권이라든지 재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자동이제 자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거죠. 한 곳에 모아놓아서 가둘 필요 없잖아요. 일정한 수익만 얻으면 되지. 예. 자, 그러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주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성 없지만 예전에 계속 영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뭐냐면 어, 그냥 놓아주진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영주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영주들이 이걸 그냥 도와주진 않고 이걸 갖다 팔아. 음.
그래서 경제 외적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 권력과 관련된 사법권과 징세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역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전에 헌물을 납부하는 권리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농민들에게 갖다 팔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팔면서 급납화가 돼버린 거지. 이들 권리조차도. 그래서 있고 농민보유지에 받는 임대료의 경우에는 고가의 하락의 경향이 있으며 헌물을 받는 것보다는 합배를 받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때는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고가가 하락됐잖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합배로 받는 게 이득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사양사 강의나 통서가 좀 달라요. 합배 받는 것을 14세기 이후로 보고 있어요. 합배 납을.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세기에서 13세기로 보고 있죠. 서강에서는 13세기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영주는 농민들에 대한 경제 외적 관리 임대료만 받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걸린 임대료만 받게 되고, 과거처럼 농민들은 신체적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 외적인 권리가 이제 신체적 구속할 권리의 바탕이 되는데, 이것이 경제 외적 권리라고 하죠. 근데 그 경제 외적 권리 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세와 징수권은 그 당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쪽 통합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뭐 그 농민들 뭐냐면 공납을 받아먹거나 노동력을 동원하고 요역을 시킨 것도 얘네들이 돈이 없게 되니까 그냥 하나하나 팔아먹으면서 실제 남은 거는 이제 뭐냐면 지주로서, 이제 영주가 아니라 지주로서 땅을 빌린 대가로 뭐냐면 받는 지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영주는 소장농으로서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 단순 지주로 변신했다. 예, 요 내용이.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요런 국면들, 요런 국면들은 모든 유럽 사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처럼 어디만 엘베강 이서 지역에 한정돼서 얘기한 거고, 엘베강 이서 지역도 영국과 프랑스가 좀 다르죠. 영국은 완전히 됐고, 그다음 프랑스는 불완전히 됐죠. 갖다 팔다가 안 팔았죠. 그래갖고 그 중에 남은 게 이제 그 현물 납부를, 공납 납부를 받는 생산물 지대 같은 것들이 어,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도 계속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베강 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안 되고, 뭐냐면 군주 헤르샤프트가 갖고 오히려 영주제가 강화되는 형상들이 이미 봉건제가 붕괴된, 장원제 붕괴된 서쪽 지역과 달리 이미 이제 그때 붕괴된 시점에 오히려 봉건제 강화됐죠. 예,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는 서유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읽어볼게요. 이거 빠진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예. 요거는 A 국면과 B 국면 관련된 내용들 읽어본 거고, 자, 흑사병 관련된 내용을 보자. 예. 자, 흑사병은 이제 14세기 중반부터 이제 이거져요. 14세기 중반.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럽의 인구는 14세기에 포화 상태이고 이른바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런 수축이나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고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1348년에서 1352년에 유럽의 습슨 흑사병은 이런 수축을 훨씬 더 뚜렷하게 강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흑사병인데 도는데, 흑사병에 대한 설명은 이제 쭉 아까쯤에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탈리아 상선을 통해서 유럽에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죽게 되는데 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흑사병이 이렇게 퍼졌던 게 뭐냐면 흑사병의 원인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원래 흑사병이라는 것은 이제 세균성 질병 아니에요. 예. 이 세균성 질병인데 이 세균성 질병이 이제 쥐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그런 것들이 몰랐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질병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생각을 했어. 그 교회의 자비를 풀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병의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집단 기도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 늘어나겠어. 늘어나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오히려 개별적으로 이제 접촉을 안 하고 그래야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 의문에 독을 풀었다. 그 유대인들 처형하고 악몽의 소형을 받죠. 반유대주의적 어떤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 그 뭐냐면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반유대적 상황이 십자군 운동 때라든지 흑사병이 확산될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요런 내용들 보면 약간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어떤 이제 그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기시감이 딱 떠오르잖아. 강동 대지진 일어날 때 그 위기를 밖으로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그 거기에서 있는 조선인들이 뭐야 우물에 돌 팔아서 투하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내가 나도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자, 그 밑에는 흑사병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도시가 이제 많이 죽었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직까지 학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3분의 1 정도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 이 질병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흑사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흑사병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질병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흑사병이 인구를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다른 지역에도 흑사병이 났던데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후 이제 이런 흑사병 이후에 이제 공포심은 중세인들이 어두운 세계관을 가져다 줬으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더 첨예하게 만들었고요. 흑사병 이후 회화의 소재로 종종 이혼은 죽음의 무료였던 사실은 중세인들의 공포심과 어두운 미래감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요 관련된 거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해골들이 춤을 추잖아. 빨리 오라고. 예. 여기도 해골들이 나오고. 자, 이렇게 해골 많이 그렸다는 거는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이 거기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요 그림 내용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대에 언급됐었어요. 요거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농촌의 위기 이렇게 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아까쯤에 읽었으니까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자, 도시의 위기를 보죠. 도시의 위기. 아, 도시의 위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흑사병 이후에 이제 도시의 위기를 얘기하죠. 여기는요. 자, 이런 흑사병 감소로 인구 감소는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농업 생산의 감소도 농촌의 경제적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지 않게 되고 인구가 줄어 도시의 수요 역시 줄어들면서 상품의 가인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 상품이 또 생산이 줄어들지만 그 생산 주는 거에 비해서 그 뭐냐면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산 가인은 생산자 사이의 경쟁을 낳게 되고 다시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는 물가가 인하됐어. 예, 물가가 인하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는 또 주택 수요도 이어져 임대료도 하락됐죠. 그래서 어떤 주택들은 버려지기도 했죠.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형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여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서 그 12, 13세기 때 이제 그 경제 발전으로 부를 축적하고 도시의 자치 정부를 장악한 상층 시민들은 14세기 들어 폐쇄적인 집단을 변모했다. 조합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자치 정부는 조합의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이 되는 시험에 까다롭게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장애인 상인직인지 상승할 수 없는 상승하는 길을 막았다. 그래서 시 독점권은 상인 길드에 차지하고 그래서 장애인 길드 안에서도 직인들이 장을 올라가는 걸 어렵게 만들죠. 장인 집안에서만 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치정부의 행정 간직은 상층 시민들이 독점됐으며 이들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강하게 결속됐다. 이들의 목표는 귀족이 되는 것이다. 도시 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주들 귀족이 되려면 농촌의 영지를 구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들은 영주로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른 국왕으로부터 자기들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들어 귀족이 될 수 있었던 다른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간직에 진출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간직을 매매하고 그랬거든요. 예,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한 그 인구 감소는 또 이들에게 또 기회가 돼. 왜냐면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농촌의 토지를 싸게 구입할 수 있죠. 왜냐면 농촌의 토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거꾸로 농촌의 영주나 부연 농민들 역시 도시에 버려진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재산을 들였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당히 뭐냐면 몰락을 했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뭐 우리가 그랬죠. 뭐 전쟁이 날 때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꼭 나타났죠. 예, 그런 경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뭐 궁핍한 생활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좀 건너뛰고요. 부분적으로 읽을게요. 그래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거의 막혀 있으므로 직위는 실질적으로 노동자 같은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농촌을 탈출한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 유입되면서 인구는 더욱 하락하게 되어 있고, 자, 이처럼 내몰리게 된 그 직위는 노동자의 반란을 노동자의 반란을 일으켰다.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흑사병 때는 임금 뛰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1328년이 나오죠. 그 관련된 사료로서. 요거는 흑사병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얘기예요. 14세기 초반 때 얘기죠. 예. 흑사병 14세기 중반 때 얘기고. 그래서 이게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혼재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포항도 지방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대표 COP 관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반란들이 한계가 있어요. 반란은 뚜렷한 조직이나 강령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진압되었다. 예. 요거 이게 이제 이들의 반란 한계죠. 자,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읽고 다시 서기에 넘어가서 자, 여기 영국의 발전 부분을 볼게요. 영국의 발전 부분. 자, 영국의 발전 부분에서 여기 볼 게 이제 에드워드 3세 때예요. 에드워드 3세 때. 영국은 이제 격세 유전이라 해가지고 딱 보면 패턴이 있어. 그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유능하면 그 아들 때 가면 좀 약간 무능해요. 그리고 그 손자 때 가면 다시 뭐냐면 어 유능하죠. 에드워드 1세는 유능했는데 에드워드 2세는 영 아니었고 에드워드 3세 때가 좀 유명했죠. 이 사람은 이제 상하원 때 상하원이 분리되고 의회 권한이 강화되죠. 요때부터 이제 영국의 의회가 이제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잉글랜드 의회가. 그래서 이 하원에 관련된 얘기는 좀 했을 거야. 하원이 이제 상원과 별도로 그 뭐냐면 그 성립된 그 기점이 1341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하원은 이제 구성됐던 그 당시 시의 기사들, 시의 기사들과 부르주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가졌는데 이게 하원의 기원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그 왕실내기의 대제후와 귀족들이 따로 상원을 구성했고요. 주와 도시대표들, 주기사들과 도시대표들이 하원을 형성했다. 주기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사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젠트하고 비슷해요. 예, 신분이 그 도시대표들하고 비슷한 레벨들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요건 뒤에 이제 영국, 잉글랜드 당시에 이제 계층 구조 설명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하원이 상원과 별도 독자적인 회의장에 회합을 가진 최초의 기는 1341년의 일이었다. 하원은 아직 입법권, 공식적인 입법권이 없는데 법령의 최종적인 내용을 결정할 것이 없었으나 진정이라는 형태로 대부분 입법이 하원에도 발의했고, 그러니까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왕이 하지만 뭐냐면 법안 이반권이 있다고 했죠. 이반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이 당시에 이반권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정, 왕한테 올리는 일종의 민원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왕들은 그 당시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제 진정 올리면 입안을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게 관례가 됐던 거야. 그게 이제 관례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입법권이 된 거죠. 처음에 진정이 시작했지만 입법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법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공식적으로 뭐뭐뭐 이렇게 의회들이 준다. 근데 헌법을 명시해 갖고 준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헌법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권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원에서 입법권을 얻는다. 그런 개념은 영국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국에서. 신분제 위에는 입법권 자체가 없죠. 얘네들은 조세 징수할 수 있는 권리만 여부만 허락을 해주고 그런 것들만 있는데 입법권 자체는 영국에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얻었던 거죠.
자, 그다음 에드워드 3세는 의회 승인 없이 또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간세에 대해서 의회 통제권을 인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세도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야. 예산권이죠, 예산권. 예산권도 뭐냐면 얻게 된다. 예산권하고 입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회의 주요 권한이죠. 근데 징세를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는 형성을 예산은 권한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도 최종적 승인으로 의회가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회의 기원을 영국에서 찾는 이유도 이런 에드워드 3세 때의 그 내용을 바탕한 거예요. 영국 의회를. 그래서 처음으로 에드워드 3세 때 근대적 의회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지냈던 의회는 영국의 통치기구 중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자, 또 에드워드 3세 때 중요 발전은 치안판사 제도를 뒀다는 거야. 치안판사. 네. 자, 치안판사인데 그럼 치안판사가 뭐냐? 치안판사는 뭐냐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그 영국이나 미국에 보면 치안판사 제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치안판사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주로 젠트리가 맡았죠. 이 치안판사들을. 얘네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법권이 어떤 사법권이냐면 중죄인까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중죄. 사형은 못 시키지만 일단 중범죄까지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 행정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방에. 네, 행정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근데 또 이제 특이한 게 사법권 가지고 행정권 있고 뭐 업무를 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가 없어. 명예직이야. 그냥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 지방 유지기 때문에. 그 일종의 명예직인데 명예직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활동할 수 있어. 그냥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냐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소신대로 활동할 수 있겠죠. 그 왕이 뭐냐면 명령을 내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 있는 거야. 지멋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립성을 통해서 지방에서는 영국에서는 지방에서 뭐냐면 컨트리 의식이 좀 강했어. 지방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의 절대왕권과 영국의 절대왕권이 좀 그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는 원래 왕권이 약했죠. 근데 왕권이 약했는데 점점 강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국도 점점 강해져. 네. 근데 영국이 강해지만 프랑스의 속도보다 늦어져요. 나중에는. 음. 근데 이걸 서강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방 장악력을 볼 수 있어. 프랑스는 오랫동안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냐면 좀 비효율적이지만 관료도 많이 두고 어떠한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절대왕권 시기 때는 16세기에서 뭐 18세기 때는 지방을 나름대로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 영국에 비해서. 근데 영국은 그 처음에는 프랑스 왕권보다 강했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근데 그 속도가 프랑스보다 늦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젠트리를 계층한 치안판사 제도를 유지했고 직접 관리를 파견한 것보다는 치안 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영국의 그 잉글랜드의 절대왕권은 16, 18세기 들어가면 프랑스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서강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네, 에드워드 1세 때 주장관과 조사관의 감독을 위해서 치안 유지관을 설치했는데 그는 고발을 접수하고 피고발을 체포할 권리를 가졌다. 1329년 중지인의 재판을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치안판사가 되었다. 됐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치안판사는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 유력한 지주층에서 뭐냐 뽑혀갖고 왕한테 임명받은 거야. 대개 보면 지방 귀족들 특히 젠트리죠. 이 젠트리는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향신지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뭐냐면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직접 임명되지 않고. 그래서 지방에서 왕권에 대행제였으면 원칙적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또 점차 이제 경찰권까지 행정권이나 경찰권까지 흡수돼서 그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주추적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좀 다른 거죠. 직접 발견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의 행정권, 사법권, 뭐 치안권 뭐 등등을 다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에드워드 3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무능한 왕이 등장하죠. 예, 손자 리처드 2세죠. 요 사람은 격세 기준에 좀 약간 예의적인 인물이야. 손자인데 좀 무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아터 테일러의 난 있죠. 아터 테일러의 난도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존의 아들 랭커스 해리가 리처드를 폐위하고 이 사람이 헨리 4세가 돼요. 네, 헨리 4세가.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의 즉위를 지지했던 유력한 귀족대 시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의 치세는 그 끊임없이 그들의 압박과 반항에 시달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회내 그 과정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죠. 의회내 발언에 대한 면제권과 개의 중에 의회 실체 자유를 확보하고요. 의회에 대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국왕과 왕실 회의의 내용 수준이 불가능하겠다. 두 가지 권한을 갖게 돼요. 그 헨리 4세 때. 예.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의회는 부당하게 왕을 폐하고 새로운 왕이 선택된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이 정도만 배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헨리 4세 때게요. 뒤에 문제는 리처드 2세를 폐하고 헨리 4세를 즉위할 때 의회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넘어서 백년 전쟁 얘기인데, 백년 전쟁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먼저. 그래서 이건 건너뛸게요. 쭉쭉 건너뛰어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 몇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안 보이네. 263페이지 보세요. 네, 서가의 263페이지. 자, 중세말 영국상 이렇게 있죠. 중세말 영국상인데 요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대략적으로 이제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개 이제 14세기에서 뭐 15세기 정도 요 시기예요. 예, 14세기, 15세기 정도의 시기를 얘기해요. 요 시기 때 이제 백년 전쟁도 있었고 뭐 장미 전쟁도 있었고 이런 시기죠. 요 시기가 이제, 근데 요게 이제 계층 구조를 좀 볼게요. 요 계층 구조가 이제 쭉 설명했는데, 왕을 정점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개체가 됐던 영국사에 개체했는데, 왕이 제일 정점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계층이 뭐냐면 자기 귀족이에요. 자기 귀족. 자기 귀족은 뭐냐면 여러분들 백작, 공작, 남작, 자작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야. 이런 귀족들은 대귀족들이죠. 대귀족들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병 집단을 가지고 있어. 군사 집단을. 그래서 자기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면서 왕권에 도전했던 것이 그 유명한 장미전쟁이잖아요. 장미전쟁 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힘이 약해졌어요. 상당히.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젠틀이라는 사람들. 젠틀. 젠틀이고 이게 항신귀족이라고 하죠. 지방에 있는. 이들 상당수가 또 치안판사고 지방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 젠틀이 중에 일부는 자기 귀족 바로 밑에 있는 기사단 칭호를 갖고 있어요. 예, 기사라는 것은 자기 귀족, 그러니까 자작, 남작 그 다음에 좀 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귀족의 말단 이렇게 보는데, 젠틀 중에 일부는 기사를 가지고 있다. 기사 칭호를. 예. 그리고 이제 젠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요몬이라는 사람들이죠. 요몬. 요몬. 요먼, 요맨 뭐 이렇게 하죠. 요거는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롱고, 그러니까 장궁을 소유하고 뭐냐면 부담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 요몬이라고 해요. 원래는 요몬은 이제 일종의 병종의 일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병, 기병 이렇게. 그래서 요몬의 병종의 일종이었는데 이들은 이제 뭐 롱고나 그다음 창병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에 계층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 요몽이라는 사람들은. 요몽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 자기 토지뿐만 아니라 착용을 하죠. 남의 토지 빌려가지고 농사죠. 주로 이제 누구 토지를 빌릴까요? 젠트리를 가지고 있는 젠트리 지주계층이니까 얘네들의 토지를 빌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 이걸 사지농 또는 경영형 분농 조선시대 때 그 조선시대 후기 때 우리가 이제 경영 분홍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이 됐던 사람들이 요몽계층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영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요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조그만 소작인들. 그 다음에 이 소작인들은 자기 땅 없이 그냥 조그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고 대부분 농업 노동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이런 프랑스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인 그 요몬이나 젠틀이라는 없어요. 별로 없고 지주들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뭐냐면 그 자격농이나 소작농이라도 평균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소작농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양극화가 심해서 젠트리와 이 요몬 계층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아니면 착용을 하고 있거나.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토지가 거의 없어요. 양극화 심해. 그 이유가 이제 서강에서는 나와 있는데 서강에서는 서양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그 당시 귀족을 제외한 그 밑에 있는 중간 계층의 그 농촌사회 중간 계층의 성장이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토지가 그 뭐냐면 자영농이나 같은 이런 소작농에게 평균적으로 경작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소유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지나 착용지가 특정한 계층들에게 집중됐다고요. 소유주는 젠트리, 착용지는 요몬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농업 노동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지방 통제와 관련됐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젠트리들이 치안 반살력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권처럼 이렇게 농촌사에 침투할 수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왕권 같은 경우에는 그 침투해서 뭔가 계층 분화를 좀 약간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거는 관리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관리가 젠틀이니까 자기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은 안 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평분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뭐냐면 강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서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서양사 강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세말 영국사에 대해서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이 강독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67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는 국민의식 형성이니까 각자 읽어보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중세말의 영국사회 정상에는 약 50명의 대제후, 얘네들이죠. 자기 귀족들이 있었죠. 대제후가 있었고 그 세의 기반은 강대한 토지 재산으로 지대를 비롯해 막대한 수익이었다. 그들은 건고한 그 속주 성체를 거주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병까지 동원할 수 있었죠. 자, 이러한 사병 동원을 가능했던 요인은 국력 제공에 대한 급료와 보호, 특히 법정의 보호였다. 자, 이들 대부분은 100년 전일 때 군대 지휘관이었죠. 그들 사병 시 당시 병사들이었고, 그다음 니버리와 메인테스라는 그 메인테스라는 보호에서 종래 봉투 소유를 매기도 한 것과 다른 새로운 사적 주종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의사 봉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제 같은 게 토지를 매기도 한 건데 여기는 금융 화폐를 매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주지 않고 화폐를 줘요. 화폐. 그러니까 서양사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화폐봉이라고 하거든요. 화폐봉. 중세 말기 때 많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토지를 줄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좀 크죠. 근데 화폐를 주면 그만큼 경제적 측면에서 딱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정치적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자, 이 화폐봉의 등장은 이미 예루살렘 왕국 때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예루살렘이나 그 제국들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제후들에게 토지를 주는 것보다는 화폐를 줬어요. 화폐를. 예. 이걸 화폐봉이라고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런 화폐봉 형태가 절대 왕권 시대에 들어가면서 관료들에게 토지를 주지 않고 이런 화폐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화폐를 주는 게 더 편하고 토지를 주면 그 지방세가 될 수 있잖아. 그걸 막을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의사봉건제라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봉건제도는 의사봉건제도죠. 끊임없는 사회부담과 무질서 원천이 되었으며 대제후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 대제후들은 이들 사병을 단순히 동료 제후수뿐 아니라 경우에 따른 왕과 중앙정부를 사용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제후는 자기 소유자거나 또는 자기를 가질 수 있는 유력한 그 자들이었다. 그래서 남작이나 자작 이렇게 이제 자기를 갖고 있었고 이들이 이제 동원된 병력에 의해서 지네끼리 개판 싸운 게 이제 장미 전쟁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장미 전쟁 때 대거 몰락을 하죠.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어. 자, 이들 자기 기적이나 곡 지위를 상승한 불명한 기사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젠트리예요. 젠트리. 젠트리의 표지는 정당한 문장의 소유였으나 이날 문장에 있던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젠트리는 농업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토지로부터 지대 수입을 통해서 여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 그 지주라고 규정한 것이 가장 절저하다. 예, 지주. 자, 그들은 하나 이상의 자원을 소유했고 해저와 돌, 벽으로 가볍게 방비된 영주관에 거주했으며 한두 교회에 대한 사제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작은 수도원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들은 기사, 나이트단 기사층을 갖는 경우도 있었으나 14세기 이후 기사층은 별로 위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층을 가진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기사는 이제 여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자기 기종 밑에 여기 있는 기사, 하급 기사라고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는 젠트가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젠트는 기사 계급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 친구를 가진 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은 아미니저를 해갖고 그다음 문장 폐용자 또는 그 스케이너 그런 항신이라고 불려졌으며 초소에서는 더 오래된 프랑클이라고 이제 말을 사용했다. 뭐 그 당시 이제 젠트가 사용했던 칭했던 용어들이죠. 그들 계층을 이제 칭했던 칭했던 그 용어들이에요. 자, 하여튼 하원 이후로 선출된 주기사들 이 주기사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기사가 드물었고 대부분은 젠틀이었어요. 기사여도 거의 젠틀이었죠. 그래서 자치도시 대표들도 주변에 젠틀가 많았다.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영국은 프랑스처럼 부르주아 계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르주아 계층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싸웠잖아. 계급 대립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 일어났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 못했어.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보면 영해혁명이나 그 다음에 뭐 청교도혁명도 계급혁명이 아니에요. 뭐 귀족하고 부르주아가 싸워갖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각자의 어떤 종교 신념이나 정치 신념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러면 왜 그게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더냐 영국은 왜냐면 계층의 동질성 때문에 농촌에 살고 있는 지주 계층이나 그 다음에 거기 도시에 살고 있는 상공업자들도 동일한 계층이에요. 일만 달라.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상속제가 확립됐어요. 프랑스도 그렇지만 장자상속제인데 장자에게는 땅을 줘. 그럼 장자는 지주가 되죠.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뭐하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귀족이 되면 일단 상공을 못 해요. 상공을 하는 순간 몰락을 하니까 가난하게 살게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좀 합리적으로 둘째, 셋째는 차남 이하는 상공업자로 종사할 수 있게 만들어. 그래서 이들이 도시에 들어서 상공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되거나 뭐 관료가 되거나 전문가들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지주들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혈족들이야. 같은 계층들이죠. 젠틀이라는 크게 더 범젠틀 계층이야. 그리고 서로 뭐냐면 알고 있고 또 뭐냐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안에 뭐 계급의식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약간의 뭐 생활 패턴은 좀 달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프랑스 대혁명처럼 계급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구조 때문에.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치의 대표들도 주변 도시에 이제 젠트의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체험판사는 젠트여만 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자기 귀족과 어울려 어깨를 거눌 수가 없었으나 집단적으로 하원과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존재로서 매우 중요한 사회 유효층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약하지만 대충으로서는 상당히 강해요. 예, 이들이 하원을 장악해서 그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이들은 이제 사병을 거는 귀족과 달리 평화 질서를 원했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이제 옹호해요. 왕권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밑에 계층표 보면 얘네들은 자기 귀족도 왕에 도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뭐 이렇게 젠틀이나 요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왕권에 도전하는 것보단 강력한 왕권을 원해. 왜냐하면 장미전쟁 때 혼란기였잖아요. 물론 장미전쟁에 지들끼리 싸워봤고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주지 않았지만, 그걸 지켜보고 나서 아, 자기 재산을 좀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여러 명보다는 강력한 왕권이 낫다. 왜냐하면 도둑놈도 한 명이 낫잖아, 여러 명보다. 왕에게 세금만 갖다 바치면 그 평화롭잖아. 그러니까 되게 보면 그 나중에 투도 왕조나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뭐냐면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젠틀이나 요몬 같이 그들이 강력한 왕권을 뭐냐 지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그리고 또 왕들도 그들의 대표자였던 그런 하원들이나 의회를 존중하면서 정치를 했죠. 예. 그래서 절대 왕권을 이제 뭐냐 꼽힐 수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프랑스에서는 미약한 하급 귀족이라도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영국에 그런 제한이 없었다. 그래서 젠틀의 차남들은 상인에게서 상수를 배워서 상인으로서 재산을 축적했으며, 부유한 상인들은 토지를 매입하여 한 세대의 젠틀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15세기경 모주물 공업에 번창한 지역에서는 젠틀과 상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으며, 그 결과 젠틀과 상인은 실제 자기 귀족과 일반 민중의 중간 계층을 형성됐다. 같은 계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젠틀 밑에 있었던 이제 계층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독립적 자연농민층, 요몬이 있었죠. 얘들은 대개는 차경이죠. 차경지. 차경지를 독점했다 보면 돼요. 젠틀부터 땅을 받아서 차경지를 독점했고, 그 다음에 젠틀리는 소유주를 독점한 거죠. 그 앞에 있는 젠틀리는 그 소유주를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사는 이 사람들이 경영했다고 보면 돼요. 이 자연농민층. 자, 그 요모는 소규모 자유토지 보유농이거나 태자치농,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빌려서 직접 농사를 종사했으나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 경영분홍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경영분홍도 그 모델이 됐던 것들이 영국의 이런 요몬 계층이야. 자, 이런 자연농민층은 14, 15세기 때 자연 장원제도 붕괴에 따라 영주 직영지의 분할 인별을 통해서 양쪽의 중요성이 있어 급속히 성장했다. 다른 사회계층과 마찬가지로 자연농민층은 유동적이었다. 정력적이고 성공적인 농민은 보유토지를 증가시켜 자연농민 지위가 향상됐고, 부유한 자연농민은 젠트가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헨리 6세 때 연수입 40싱링 이상의 자유토지 보유자 중에게 주기사 선거권을 부여죠. 이거는 이제 얘네들 젠틀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연 40링보다 작은 액수의 대부분 자연토지 보유 정도도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100년여 때 요모는 창병이나 군병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증대시켰고, 이때 이제 그 군병이 상당히 뭐냐면 활약을 했죠. 그래서 서양사 강좌에 보면 이들을 마치 뭐냐면 요문을 용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용병은 아니에요. 용병은 그 대기족들이 사병 집단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용병이야. 물론 이들 중 일부가 이제 용병에 참여했긴 했지만, 주로 요모는 용병이 아니라 그때 상비군도 아니고 농명일치에 입각한 농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마다 소비되는 그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소집되는 군대들이죠.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예비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미전쟁이 있죠. 장미전쟁.
자, 장미전쟁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15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는 강력한 젠트리와 부유한 상인층 그리고 중산적인 어떤 자연농민층이 사회 중축을 이루면서 그들의 지위와 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회 안정과 법적 질서를 갈망했다. 그래서 얘네들 상당수가 강력한 왕권을 바란다고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상위에 있는 자기 귀족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얘는 왕권에 도전해.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의사 봉건제에 입각한 사병을 거느린 세습적인 자기 귀족들은 호전적이고 왕에 둘러싼 당파 싸움에 큰 목을 크게 한몫을 보이는 심산이었다. 그래서 일어난 게 장미전쟁이에요. 장미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그 랭커스가와 요크가가 싸우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랭커스가가 뭐냐면 적색 장미를 상징으로 하고 있고 요쿠가가 백색 장미를 포즈를 삼기 때문에 두 가문이 싸웠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미 전쟁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예. 그래서 뭐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운 내용인데 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만 이 부분은 이제 장미 전쟁 가정은 읽어보시고 백년 전쟁 가정은 나올 수 있지만 장미 전쟁 가정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결과적으로 어떠냐? 우리가 결과만 알면 돼. 승자가 누구냐? 그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랭커스 가문의 헬리치스가 즉위해요. 헬리치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다른 반대파도 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좀 더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에드워드 4세 왕력. 에드워드 4세는 페이덴 왕인데 여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요코가 출신이야. 페이덴의 왕이 아니라 그때 이제 뭐 나중에 그 전에 왕이었죠. 예.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있고 그 왕녀로 혼인을 했어. 그래서 그 요크가하고 랭커스가 간에 결혼으로 맺어졌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문이 등장했죠. 이게 투도 왕조야. 음. 그래서 투도 왕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사회 안정과 법칙 질서를 원했던 그 요몬과 젠티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 강력한 왕권을 추진하게 되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장미정제 왕과 대제움이 귀족 사이의 싸움이었으며 양쪽이 다 같이 일반 민중의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유념했으며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중립적인 태도를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내부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피해는 자기들끼리 입었어. 내란에 참가했던 귀족들은 많은 귀족들이 사살되고 재산이 몰수됐고요. 그래서 장미 전쟁의 결과 귀족 중간 스스로 몸에 강한 유혈의 수술을 했으며 일반 국민들의 내란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의 젠트와 도시 시민계층은 기조의 행포와 무질서를 증오했고 이들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주장했다. 그래서 자기끼리 맞아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거를 본 일반 민들의 입장을 때는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증이 나니까 뭔가 강력한 왕권을 등장해서 이런 것들 좀 깔끔하게 평정을 해주고 한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면 생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헬리치스의 이러한 절대 왕권의 배경을 삼아서 성립됐다. 네. 헬리치스에 의한 절대 왕정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성립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중세말 독일을 보죠. 자,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 좀 강한데 앞에도 이제 프리덴 2세도 해가지고 그 세트했다고 했잖아요. 네, 상제권이. 그래갖고 이제 호헨슈타인바가 이제 세트하고 나서 한때 이제 뭐냐면 또 왕위가 없는 그 시대가 등장하죠. 이건 이제 대공의 시대요. 이 대공의 시대를 마련한 것이 이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인치서죠. 7명의 선제를 통해서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가 이제 뭐냐면 그 함스부르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이 거의 독점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신성노마 제국은 거의 황제는 유명무실한 존재였고 실제로 연방 제도도 강하죠. 황제권을 독점을 하는데 그 연방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요 내용이 이제 중세말 독일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 과정에서 이제 부각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포유센이죠. 포유센. 예, 포유센. 그리고 포유센이고 이제 포유센을 이제 나중에 누가 먹게 되죠?
그 당시 빈 비텐부르크 이제 그 뭐냐면 브론데부르크 그러니까 비텐부르크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게 되죠. 이 공국이 무슨 공국이지? 베르린을 중심으로 한 브론덴부르크 제후가 이제 먹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프로이센은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요건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거는요. 예. 좀 지금 쉴 때가 됐죠? 예, 그거 됐는데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